중국인 학생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최고의 대학 강의실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한글은 한자를 훔쳐 만든 가짜입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은 교수에게 쏠렸죠. 그런데 교수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럼 왜 모두가 한글을 주목할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국에서 전해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밀러입니다. 올해로 28살이 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언어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세계는 언제나 책에 끝없는 매력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단순한 단어나 문장을 넘어서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사고방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던 캠브리지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노랗고 붉은 단풍이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를 수놓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세계 문자 책의 역사라는 인기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맡고 계신 존 윌리엄 박사님은 캠브리지에서도 손꼽히는 석좌 교수로 그날도 강의실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날 주제는 동아시아 문자 책의 비교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교수님께서는 강의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게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접해보았지만 가장 과학적이라는 표현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린메이 첸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된 평가입니다. 중국에서는 한글이 고대 중국 문자, 특히 한자에서 유래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한자를 비롯한 다른 문자, 체계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 아닙니까? 강의실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존 윌리엄 박사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있을까요? 그 짧은 문장은 의문이자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상당했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왜 이렇게까지 특별하다고 말하는 걸까? 수업이 끝난 후 폭도에서 친구 다니엘 브룩스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애청자라 한글에도 친숙한 편입니다. 소피, 넌 몰랐지? 한국 드라마 자막 보면 진짜 재밌는 글자들이 많아. 한글은 진짜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묻는 다니엘의 말이 제게 묘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왜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훈민정음이라는 문서를 처음 알게 되었고 창제 원리와 철학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음양의 조화를 고려한 모음, 그리고 소리를 조합해 음절 단위로 구성하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수업 과제로 문자에 대한 비교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동아시아관에는 한글과 관련된 유물이 몇 점 전시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데 중년의 한국인 여성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한글 공부하고 계세요? 저는 반갑게 웃으며 제가 언어학을 전공 중이며 이번 수업을 통해 한글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저희는 글을 배우는 걸 말을 담는 법을 배운다고 하죠.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문자는 단지 소리를 적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담는 문화의 결정체라는 걸 그제서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린메이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제 생각이지만 소리 구조를 분석하고 글자에 반영하는 방식은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나누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글이 누군가의 말소리뿐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질서와 원리까지 보여주려 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관점이 만나 언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한글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늘도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날 캠브리지의 가을의 살 속에서 시작된 이 질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서관 2층 동아시아 고문원 서가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르지 않던 구역이었지만 한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면서 어쩐지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가 한 켠, 낡은 가죽 표지에 금색 글씨로 제목이 적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가장 혁신적인 문자. 책을 꺼내어 첫 장을 펼친 순간 제 눈에 들어온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문자는 백성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너무도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대단했습니다. 한 나라의 말과 그리 다른 나라의 문자와 맞지 않아 백성이 뜻을 펴지 못하니 이를 안타깝게 여긴 왕이 새 문자를 만들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창제한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놀라웠습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의 왕이 1443년 백성을 위해 직접 문자를 고안하고 창제했다는 내용이 책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왜 만들었는지가 명확하다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문맹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 내려가며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 일하는 동양의 철학적 원리를 반영해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 글자의 모양마다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책의 중반부에서는 한글과 계급 구조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사용되던 한자는 양반 계층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였고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자기 의사를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세종은 백성들도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소통의 장벽을 허물고자 했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가 이렇게도 사회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글자를 아는 것이 곧 지식과 권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세종은 그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백성을 위한 문자를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글은 저에게 단지 읽고 쓰는 기호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도구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내용을 친구 다니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한국 드라마를 오래 즐겨봤기 때문에 한글에 익숙하긴 했지만 그 이면의 철학까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글의 발음 원리, 천지인 철학, 그리고 창제 배경까지 이야기하자 다니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문자를 만든 이유가 평등이라니 이건 문자 이상의 가치야. 하나의 철학이고 혁명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철학이자 사상이었습니다. 린메이 첸이 수업 시간에 말했던 한글은 한자의 파생이라는 주장이 이제는 피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표면적인 외형만 보면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창제의 철학과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은 기존 문자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 창조였습니다. 며칠 후 수업 중 교수님께서는 문자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문자는 단지 소리를 기록하는 기호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때로는 그것을 바꾸는 힘을 지닌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린메이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말투에는 약간의 여유와 호기심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소피, 너 말대로라면 한글은 정말 독특한 문자야. 난 처음엔 단순히 모양이 다른 한자라고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다르게 느껴져.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소리만 담는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담으려 했던 글자 같아.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역사 관련 도서들이 있는 서가로 갔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그것이 당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읽다 보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당시 집현전 학자들조차 반대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지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무는 것을 당연시하던 시대였기에 모두를 위한 문자의 등장은 위협처럼 느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에게 다시 한번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배울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철학을 필요로 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지식의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문자 하나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담기다니 놀랍다. 이후로도 저는 매일 한글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과 인간애를 담은 문자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또 다른 고서를 찾기 위해 도서관 2층 동아시아 고문원 서가로 갔습니다. 캠브리지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글 서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체험 정도로 생각하고 다니엘과 함께 신청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시선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예 교실 안은 은은한 먹 냄새와 조용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반듯하게 접힌 한지, 길고 유려한 선이 살아있는 붓, 그리고 짙고 묵직한 먹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붓을 들어보는 저는 긴장과 설렘 사이에서 어색하게 손끝을 조절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로 나온 분은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대학원생이자 서예를 전공한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은 칠판에 먼저 한글 자음과 모음을 나눠 그리며 문자를 시각적으로 보는 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입모양, 혀의 위치, 소리 나는 방향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죠.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전에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 속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이에 그려진 선으로 제 손으로 따라 그리는 붓의 움직임으로 이어지자 전혀 다른 감각이 되었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구조가 실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써본 글자는 가였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역기역과 아를 더하면 카가 됩니다. 두 글자가 만나 하나의 소리를 만듭니다. 저는 따라 쓰며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를 구성하는 방식이 마치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명확했습니다. 각 요소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고 그 조합은 단순히 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기능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니엘은 한참을 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레고야. 작은 블록들이 합쳐져서 문장을 만들잖아. 구조가 진짜 잘 짜여 있어.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조립형 문자였고 조합의 질서 안에서 무한한 표현이 가능한 구조적 언어였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서예 수업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린메이 첸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마주쳤고 그녀도 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비판하려면 먼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붓이 조금은 서툴러 보였지만 한지를 마주한 자세는 진지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먹물을 묻히고 붓을 내리더니 그녀는 나니으나 아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그 한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붓을 든 린메이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히 문자를 써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의도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조용히 전시된 서예 작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다양한 단어와 문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고 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미적 아름다움 이전에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구조였습니다. 한글은 아름다움보다 구조가 먼저 오는 문자 같아?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글은 우연히 생겨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와 철학, 기능과 감성, 표현과 논리가 하나로 맞물려 움직이는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그 안에는 의도가 있었고 배려가 있었으며 질서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문화원에서 작은 서예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 린메이와 함께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 쓴 글자 하나씩을 전시물로 제출했고 저는 가기여가를, 다니엘은 하늘이의 아니으느리으를, 린메이는 나니으나를 선택했습니다. 전시 공간 한쪽 벽면에 세 글자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세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배워가며 쓴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험을 넘어 문화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여정이다. 서예 수업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붓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시각화한 구조라는 개념을 손끝으로 체득한 경험이었고 문화 간 대화를 가능케 하는 문자라는 정의에 대한 확신이기도 했습니다.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언어학을 공부하는 저에게 무엇보다 정직하고 분명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붓을 들기 위해 조용히 문화원 서예실로 갔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다니엘, 린메이와 함께 캠브리지 시내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홍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오늘의 수업과 한글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예 수업을 계기로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린메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한글은 고대 중국 문자에서 유래했거나 영향을 받은 글자라고요. 동북지방에서 예전부터 중국 문화의 일부였다고도 하고요. 그 말에 저는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린메이의 반응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교육에서 비롯된 신념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글을 낮추려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어온 내용을 의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린메이,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누구도 흉내내거나 흡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한자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와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자음은 발음기관을 시각화했고 모음은 천지인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모방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끝나자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문화는 누가 먼저냐, 누구 거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서로 다르면서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지. 중국의 문자든 한국의 문자든 일본의 문자든 서로 다르게 시작됐어도 지금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훨씬 멋진 일이야. 그 말에 린메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게 전부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느꼈어. 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문자와 권력이라는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조사했던 조선 후기의 문서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한자와 한글이 동시에 사용됐어요.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자로 작성됐지만 개인 편지나 일기, 시조 같은 글은 한글로 쓰는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 왕실 여성들이 쓴 글이나 백성들 간의 의사소통에서도 한글이 널리 사용되었어요. 다니엘도 흥미로워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거 정말 재밌다. 문자는 단지 언어 도구가 아니라 누가 쓸 수 있느냐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거네. 한글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한 도구였던 거고. 린메이는 그제서야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자는 힘이 있네요. 그 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협이었겠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글자를 넘어서는 존재였습니다. 소리를 기록하는 기능을 넘어서 정체성과 권력, 사고방식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이 이제서야 실감되었습니다. 카페 안의 조명이 점점 따뜻한 색으로 바뀌고 창밖에 가을 햇살이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느 때처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구조도 멋지고 발음도 정확하게 표현되지만 그보다 더 멋진 건 그 목적이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문자. 그게 정말 감동이지 않아? 린메이는 작게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늘 확신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된 가르침이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우리 셋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교육을 받아왔지만 지금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바로 문자가 가능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소통이라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 속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린메이와 다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문화 비교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구분짓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어딜까? 를 찾는 거니까? 그날 이후 저는 문자를 학문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어학자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인간과 문화의 복잡한 맥락을 연결하는 문자라는 도구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상형기호도 소리의 부호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이야기, 나라의 역사,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간 오해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다리를 놓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린메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글을 처음 봤을 땐 너무 낯설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문자라는 하나의 주제로 각자의 문화를 마주했고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날의 대화는 저에게 문화 비교가 아닌 문화 교차점 찾기가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나누며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문화의 벽을 넘어선 첫 번째 대화는 그렇게 따뜻한 오후 햇살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존 윌리엄 교수님의 특별 강연은 캠브리지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강이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언어의 이상적 모델입니다. 강연 초반 교수님의 이 한마디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디지털 언어라 하면 보통 영어의 ASCII 코드나 알파벳 기반 시스템을 떠올리기 마련이었기에 한글과 디지털이라는 조합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세 단위로 나뉘어 조합되는 문자입니다. 이 조합 원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정보 단위가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결합되는 방식과 흡사합니다. 즉, 한글은 입력 효율성과 논리성 면에서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궁합이 뛰어납니다. 그 설명을 들은 저는 곧바로 실습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난 후 기숙사로 돌아가 한글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직접 차판을 두드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기역 아가의 조합이었습니다. 자음 초성, 모음 중성, 받침 종성이 입력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구조는 마치 수학 공식을 입력하는 것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역, 아니응, 간, 비읍, 머리, 벌. 타자를 치며 한 글자가 완성될 때마다 마치 레고 블록이 맞춰지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니엘도 옆에서 함께 연습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와, 이거 영어보다 훨씬 체계적인데? 알파벳은 그냥 줄줄 이어붙이는 거라면 한글은 실제로 조립하고 있다는 느낌이야. 린메이 역시 흥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어는 병음 입력이지만 조합의 감각은 덜 명확해요. 근데 한글은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는지 눈에 보이니까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에요. 우리 셋은 어느새 서로의 노트북을 돌려보며 입력 방법과 조합 방식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입력법 하나로 언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는 이 경험은 학문과 실천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캠퍼스 내 한국어 수업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 한국어라는 언어 전체로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회화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만 외우더라도 그것이 쌓이면 결국 스스로 말하게 됩니다. 그날 배운 문장은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입니다. 짧고 간단한 인사였지만 제 입으로 직접 말하고 나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니엘과 린메이도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린메이는 한자어 기반의 단어들의 강점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나 의미, 문화 같은 단어를 보자마자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쉬워. 중국어랑 같은 한자를 쓰니까 느낌이 바로 와. 린메이의 반응에 저는 부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도서관 스터디룸에 모여 서로 단어를 외워주고 짧은 문장으로 대화를 연습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주 새로운 한국 드라마 속 문장을 예문으로 가져와서 수업 분위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봐봐. 드라마에선 괜찮아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 근데 이게 단순한 오케이가 아니라 감정까지 담긴 말이더라? 다니엘의 설명에 우리는 모두 웃었고 그날부터 괜찮아요는 스터디 그룹의 농담처럼 자주 쓰이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스터디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문자 언어 문화 역사. 처음에는 글자의 구조에 감탄했고 그 다음에는 언어의 조립 방식에 매료되었으며 이제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과 맥락 속 문화와 역사에까지 관심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언어학적으로 뛰어난 문자가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위한 철학, 그리고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인본주의 정신이 녹아있다. 교수님의 말처럼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이상적인 문자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두를 위한 문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고 누구나 배워서 쓸 수 있도록 구조화된 글자. 그 안에 담긴 철학은 기술을 뛰어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인류의 공통된 문제인 의사소통의 평등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터디가 끝난 후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린메이와 다니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단어를 소리내어 읽고 같은 구조를 이해하며 서로의 문장을 고쳐주는 이 과정이 단순한 언어 공부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 주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글의 인본주의 철학과 구조적 우수성 문자에서 문화로 가는 다리. 제가 한글을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여정과 감정이 이 제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언어였고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게 만든 철학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또 한 문장을 연습하며 한글이라는 세계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학기 말 과제 제출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까지 문장을 고치고 문단을 정리하며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제 과제의 제목은 한글은 언어적 구조이자 철학적 선언이다였습니다. 이제는 한글을 단지 과학적인 문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사람, 철학과 문화, 그리고 평등에 대한 이상까지도 저는 글 속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과제를 제출한 뒤 존 윌리엄 교수님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소피, 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네. 너는 단순히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언어학을 넘어서고 있어. 계속 이 길을 가길 바란다. 그 여정에 내가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과 고민, 관찰이 단지 개인적인 울림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학문적 의미로 다가간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다가오자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단기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글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사용되는 문화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언어로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도 곧바로 말했습니다. 나도 갈래.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그 언어를 그 공간에서 직접 듣고 말하고 싶어. 그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단지 스터디 그룹이 아니라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외였던 건 린메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편견들도 조금은 깨질 수 있을 것 같아. 배운 걸 몸으로 느끼고 싶어졌어.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항공권을 예매하고 어학원 등록과 숙소 예약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함께 한국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한식당에 가서 비빔밥과 김치를 먹으며 젓가락 사용법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젓가락질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지더니 어느 순간엔 이제 내 손이 젓가락을 기억하는 것 같아라며 뿌듯해했습니다. 린메이는 한글 간판을 번역해주는 앱을 이용하며 우리가 갈 지역의 거리와 지명, 역사적 배경을 사전 조사했습니다. 캠브리지의 마지막 저녁, 우리는 3명이 나란히 캠퍼스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세 사람이 한글이라는 하나의 문자를 통해 만났고 함께 고민했고 함께 성장해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고 겸손해졌지 않아? 언어를 배우면서 사람을 배우게 된 기분이야. 린메이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책임감 같은 게 느껴져. 우리 셋은 한참을 말없이 걸으며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문자와 언어,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인간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우리는 이제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배운 사람들, 인생의 한 챕터를 함께 채운 동료였습니다. 출국 전날 밤 린메이가 저에게 작은 노트를 선물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함께한 시간, 고마웠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씨를 보며 저는 울컥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글자 이제는 낯설지 않아. 처음엔 잘못 배운 지식으로 벽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문자가 우리를 연결해줬다는 걸 알게 됐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는 무엇인가? 그 질문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수업의 한 줄, 강의 속 개념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문자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끈 열쇠였고 다른 사람과 연결해준 다리였으며 저 자신을 이해하게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에서 한글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책으로 읽던 역사 대신 골목에서 만날 언어, 논문으로 접했던 이론 대신 카페에서 들을 대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여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질문을 향한 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답을 찾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니엘 린메이와 함께 진짜 이야기의 다음 장, 한국에서의 새로운 챕터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